네, 안녕하세요. 고수에게 길을 묻다. 대한민국 창업시장에 대한 고수, 창업통 김상훈 소장님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사훈입니다. 네. 예. 1부는 혼탁한 대한민국 창업시장을 봤다면, 2부는 해외 창업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김 소장님께서 베트남 호치민에 열심히 다녀오신 그 영상을 보고, 왜 베트남이지? 그리고 왜 호치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좀 소개 좀 예.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5,100만 시장이잖아요. 서울시 960만, 경기도 1,380만, 인천 300만. 전체 인구 중에서 진짜 50%가 넘는 인구가 네, 수도권에 집중돼 맞습니다. 예.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만, 저는 늘 요 창업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5,100만, 일본 1억 2,400만, 중국 그 당시에 8억, 10억, 지금 한 15억, 16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한중일 시장을 일단 보게 네, 됐고요. 네.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롯데 같은 대기업도 지금 계속 탈출하고 있는, 네, 힘들죠. 네, 엑스트하고 있는 거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가까이 꼬도 먼 나라죠. 네, 최근에 맞습니다. 뭐 동경의 신호쿠보 이런 데 가면 한국의 선물관 브랜드들 거기가 엄청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네네. 오히려 일본 시장은 상당히 좀 특수한 시장이죠, 이게. 네. 반면 저는 이 아세안 6억 5천 시장이 6억 매우 5천. 네, 중요하다고 아세요. 생각하는데요. 6억 5천 아세안 시장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은 인구 1억 정도, 올해로 네, 이제 1억 네. 돌파했고요. 1억 중에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아마 지금 42세, 43세 우리나라가 지금 이럴 텐데, 베트남 평균 연령이 한 30세 정도거든요. 아, 정말 젊은 나라죠. 젊은 나라네요. 그러니까 30대. 백화점에 가면 1층에 유아복 브랜드가 있는, 와, 정말.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 젊은 나라다는 이런 측면과 함께 베트남 1억 이 인구가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참 높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교민수를 보면 미국이 한 200만 제일 많이 살고 네네, 있잖아요. 네. 그냥 미국, 일본, 중국 다음, 아마 아, 한 캐나다 4위, 다음으로 그 4위나 다음 많은 5위. 나라가 베트남일 지금 거예요. 몇 분 계세요? 지금 캐나다가 한 24만, 베트남이 20만 정도 20만. 되거든요. 20만. 아, 20만 중에서 한 10만이 호찌민, 10만이 하노이. 아, 옛날에는 호찌민이 더 많이 살았는데 요즘 최근에 하노이 쪽이 하노이. 계속 교민 수가 지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대기업들 대기업이 계속 그쪽으로 많이 늘고 가니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억 베트남 시장이 코로나 전에는 베트남의 외식 창업이나 그 당시에 베트남 주식, 부동산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네네. 코로나 3년 동안 한 번 또 시장이 뒤집어졌죠. 그렇죠. 이게 예. 뒤집어졌고, 베트남의 비즈니스는 20만 교민 대상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억의 로컬 주민층 로컬. 대상 사업이 예. 있는데, 사실 해외는 제가 볼 때는 해외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을 메인으로 타깃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는데, 예. 예. 그러면 그 나라 말이라도 듣고 말이라도 공부하면서 랭귀지라도 다닌 다음에 그 로컬을 공략한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예.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예. 접근성이 그렇게 되면 길어지니까 오히려 직접 그냥 교민들 상권에 가면 한국말만 해도 문제가 그렇죠. 없으니까, 호치민도 저기 이 푸미흥 7군의 푸미흥이나 저기 하노이 같은 데 가면 미딩 상권이 있는데, 이곳은 그냥 한국말만 해도 전혀 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뭐 하노이에 가면 하노이 국립대나 호찌민 인사대 같은 곳이 요즘 한국어학과가 가장 인기가 아,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한국말 예. 잘하는 베트남인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도 베트남 자주 다니면 여기는 외국 같지 않아? 이런 느낌 되게 들고, 또 네. 개인적으로는 물가가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뭐 4인 가족 한 달 살아도 뭐 1, 200이면 충분한. 그래서 가끔, 그리고 1년 내내 호찌민 같은 경우는 27도에서 34도. 하노이는 좀 고온 다습하니까 네. 겨울에 가면 가을이고 여름에는 막 40도 이상 이렇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한국인들이 이 좁은 땅덩이에서 이 5천만 수요층을 타깃으로 해서 줄다리기 하기에는 늘
허기가 지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야, 한국인들이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상권 중에서 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직접 해외에 나가서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 입장에서도 좀 만족도가 높으면서, 네네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멀지 않은 그런 곳 중에 하나가, 그리고 네. 특히 치안이라는 차원에서 치안. 베트남은 이 자본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라는 게 되게 안전한, 여성 음. 혼자서도 배낭여행해도 문제 없는, 네. 예, 이런 게 아마 한국인들이 음, 자영업시장의 어떤 새로운 영토로서 베트남 상권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베트남이 프랑스 지배를 받았던 맞습니다. 나라라서 네네네. 바게트, 뭐 프랑스 음, 카페, 빵 이런 게 강하죠. 베트남에 가면 파리바게트 네. 뚜레쥬르가 지금 다 진출해 있습니다만 베트남 상권에선 뚜레쥬르가 더 선발이거든요. 네. 베트남인들을 물어보면 아니 한국 브랜드인데 파리바게트 왜 파리빵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 한국 브랜드가 왜 파리빵집이에요? 이렇게 그러게요.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커피 관련된 예예예. 카페 주로 예, 맞습니다. 다니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뭐예요? 되게 중요한 코드인데요. 아니, 네. 베트남과 커피가 무슨 네, 상관이야? 네, 이럴 수 있는데, 네. 베트남은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에요. 1위 네. 생산국이 브라질이고요. 브라질이고. 2위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의 연간 커피 생산량이 한 160만 톤 정도 되거든요. 160만 톤이요? 이게 잘 엄청 많죠. 근데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160만 톤? 대표적인 커피 수입국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연간 수입하는 커피 물량이 20만 톤 정도. 20만 톤인, 예. 예, 예, 전체. 8배? 예, 예, 예. 그 정도로 생산을 하는 어마어마하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커피의 3대 품종이 있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라비카, 네네. 로부스타, 리베리카 이런 3대 품종 중에서 로부스타 커피는 로부스타. 1위 생산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로부스타. 많이 드셔보셨던 맥심 맥스웰 커피, 동서의 모든 원재료는 거의 다 이 베트남 커피를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카페 수가 지금 포털에 노출되어 있는 게 한 15만 개인데 베트남은 한 40에서 50만 개 돼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네. 95%가 독립점 카페들이에요. 옛날 10평짜리 네. 목욕탕자에 앉는 이런 카페들도 하노이 뒷골목 막 이런 데 가면 네. 되게 많고요. 맞아요. 프랜차이즈 커피는 한 5kg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베트남과 커피, 그 다음에 커피에서 제일 중요한 디저트, 뭐 브런치 같은 아까 빵, 베이커리 이런 쪽 워낙 강한 나라라서 아마 카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이런 원두, 생두, 그리고 뭐 이런 어. 카카오 같은 카카오 농장, 그 다음에 이런 커피 관련 프로세스나 인프라를 확인하기에 너무 좋고요. 최근에 호찌민 옆에 부온마투옷이라고 호찌민에서 네. 1시간 정도 국내선으로 타고 가면 되는 동네가 베트남의 1등 브랜드인 쭝엔 커피의 고향이에요. 쭝엔 커피는 브랜치가 한 1000개, 직영점 38개 정도. 근데 쭝엔 커피가 지어놓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박물관이 있어요. 이게 14만 평. 커피 박물관 14만 평이요? 13만 6천 평에 대단히 커피 박물관과 커피 박물관. 빌리지가 있어요. 그게 2018년도에 개관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나라 카페 창업자들은 뭐 우리가 카페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퇴직 이후에도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만들기 그런 관점에서 카페를 그래도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동네. 그렇군요. 이게 아마 베트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 질문 나는 게 그러면 미국의 스타벅스가 베트남에도 많이 들어왔나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개 안 돼요? 세계 스타벅스가 1등이 미국 정주기 한 16,0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한 6,000개 되고요. 3등이 우리나라 2,500개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베트남은 100개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아까 베트남의 자국 브랜드 쭝엔이 1000개, 1008개 이러는데 스타벅스도 100개밖에 오픈을 게임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2,500개인데 그래서 스타벅스도 맥을 못 추는 나라.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스타벅스는 왜 안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스타벅스나 프랜차이즈 커피집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팅하러 가는 곳이지 연인들끼리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예쁜 카페가 더 많아 스타벅스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김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게 제가 호주 멜버른 가봤더니 멜버른에는 스타벅스 그렇죠.
숍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지 않아요. 그 한번 물어봤더니 예, 호주 그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의 자존심이래. 그 맞아요. 미국 스타벅스 그 커피는 맛도 없고 맞아요. 자기네께 더 낫다는 거야. 심지어 또 아이러니한 게 그 호주 브랜드 글로리인가? 예, 그 호주 브랜드가 베트남 와서 또 장렬하게 실패하고 나왔어요. 실패했어요? 예. 호주도 커피 되게 그럼요. 자신이 맞아요. 만드는 예. 커피 그렇죠. 좋은데 예. 베트남에 와서 졌어요? 실패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도 카페베네 같은 브랜드가 베트남 진출해서 다 장렬하게 다 실패하고 전사하셨군요.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이해갑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은 커피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이 있어요. 되겠네요. 그렇죠.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 인프라나 근데 생산, 단지 소비. 지금 웬 베트남의 카페예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모든 게 좀 저평가돼 있어요. 국가 브랜드 자체도 그러고 그렇군요. 우리는 그냥 뭐 어디야 커피 그러면 야 당연히 유러피안 커피나 네, 뭐 그렇게 이런 생각하죠. 아프리카 네, 뭐 네, 콜롬비아 네, 이런 네. 것만 생각하는 거지 야 로부스타 그럼 그 하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않구나. 로부스타도 훨씬 풍미나 이런 게 좋고요. 맛들이면 특히 연유 커피, 코코넛 커피, 우리 콩카페 이런 거 다 베트남 커피이기 때문에 콩카페 같은 거 드셔보시면 정말 좋아하는 콩카페가 한국에도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죠. 지금 한국에 18개 오픈해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거꾸로 지금 제가 만약에 나이가 젊고 신규 창업을 원한다면 베트남에 있는 좋은 카페 브랜드를 갖고 올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저도 이번에 시장 조사하면서 베트남 중에서 아까 막 1000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브랜드 중에서 하이랜드 같은 브랜드 있어요. 네. 하이랜드 같은 브랜드가 한 800개 정도 브랜치가 오픈했는데 뭐 그런 메이저 브랜드도 있고요. 이제 한 10개 정도 브랜치만 가지고 있는데 아주 유니크한 이런 브랜드도 있거든요. 지금 뜨는. 그렇죠. 성장 그런 가능성이 많은. 브랜드는 얼마든지 한국에 들어와도 지금 콩카페가 이미 18개 오픈한 거 보면 맞아요. 베트남 스타일의 특히 요즘 뭐 성수동 전국에 리단길 산골 막 이런 곳 있잖아요. 이런데 핫플레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버전의 카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세종사이버의 카페 창업 제가 과목을 직접 개설한 적이 있어서 요즘 카페를 공부할 사람은 많은데 나만의 카페, 나만의 카페에 대한 출점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맞아요. 그걸 못 잡으니까 프랜차이즈 카페만 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의 카페를 만들고 싶다면 커피를 제대로 공부합시다. 현장에서 한번 가봅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무슨 이렇게 사업을 거기서 현지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갖고 올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거를에 대한 처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제가 베트남 카페 창업 이 테마를 한번 기획을 하면서 첫째 이제 베트남에 우리 교민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대부분은 대기업 주재원으로 가셨다가 4년 주재원 생활을 끝나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 같지만 안 돌아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트남 그럼 아이고 그 후진국 아니야? 막 이런데 개도국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 80년대, 90년대처럼 열심히 개발분 불고 있고 지금도 경제 성장률 작년 같은 경우도 6% 나왔고요. 재작년에 8%까지. 와,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뭐 경제 성장이 2%도 안 되잖아요. 1%에 지금. 1%. 맞아요. 1%면 거의 뭐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되게 좀 역동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주재원 생활 끝나면 거기가 국제학교나 이런 거 잘 돼 있고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서 창업할래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분들이 간다면 저는 베트남에 가서 사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뭐 미국, 캐나다나 뭐 유럽에 가서 산다고 그러면 와 일단 왠지 동양인 유색인종으로서 주눅 들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언어 정도의 차이인데 언어는 첫째 한국말 잘하는 분 너무 많고 베트남어 같은 경우도 이런 아까 대학에 랭귀지 한 6개월만 하면 열심히 웬만하면 6개월 하면 될 것 같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김 소장님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1990년도로 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을 다 알잖아요. 아는 상태에서 현지 한 3, 4년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보여.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테마가, 야, 그냥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그것도 막 대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베트남에 이번에 저 호치민에 가면 벤탄 시장 옆에 푸드 스트리트 마켓 이런 데는, 야, 베트남의 모든 길거리 음식을 이렇게 노점 스타일인데 미니 점포 형태로 푸드코트식으로 쫙 만들어 놓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서 카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웬만한 브랜드 요즘 뭐 메가커피나 컴포즈 같은 게 뭐 기본 2억 5천 이상은 다 들어가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가격 그리고 권리금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네.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저는 한국에서 카페를 하더라도 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하기 위해서 베트남 공부할 필요 없죠. 네, 나만의 카페,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네. 무슨 컨셉을 말씀? 네. 만든다면 꼭 이런 커피 생산국 이런 베트남을 좀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진짜 커피 생산과 소비를 다 한꺼번에 다 배울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예. 그것을 거기서 이제 뭐 베트남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양수겹장이니까, 예, 예. 그래서 베트남이고, 예, 예. 그래서 커피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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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예. 두 개가 딱 이제야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도 이 귀중한 컨텐츠 시청 잘 해주시고, 다시 한번, 두세 번 다시 보시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창업통, 예, 예. 그 유튜브 창업통 보시면 또 자료 엄청 많으니까 그걸 예, 또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창업 시장 뭐 너무 길어서 좀 짧게 지금 끊고요. 예, 예. 자, 올해 국내 2024년 창업 해도 될까요? 예, 말까요? 야, 저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뭐, 예를 들어, 방송에 출연하면 MC분께서 올해 뜨는 아이템 3가지만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죠. 제가 그 MC한테 늘 반대로 질문도 돌려드리거든요. 네. 공중파 같은 데서, 네. 공중파에서 올해 뜨는 아이템 ABC가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아이템은 뜨지 않는 거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잔뜩 흐립니다. 요즘 소나기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에 이면은 저는 그 IMF 시대를 기억하는데요. IMF 3년 동안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모든 사업자들이 망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IMF 3년 동안 조물주 외에 건물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IMF의 첫 번째 신호탄이 부동산 반값이었고 부동산 반값. 그리고 막 억대 권리금들이 다 없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불황 시대일수록 오히려 불황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회 요인은 더 커진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의외로 투자 비용의 사이즈도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의외로 실속 있게 저렴하게 오픈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계속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불황일 때는 결국은 불황형 아이템을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호황, 불황 제가 말씀드린데 불황형 아이템. 그렇죠. 불황형 아이템의 대표적인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요즘 상권에 나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IMF 시절에 떴던 아이템이 지금 다시 지금 뜨고 있어요. 그 옛날 뭐 이런 이런 드럼통 숯불구이, 네네네. 뭐 요즘 뭐 이런 선술집형 이런 주점줄, 뭐 소뚜껑 삼겹살, 이런 외식시장에서도 그 당시에 불황형 아이템의 핵심은 첫째, 시설 많이 투자하는 아이템은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시설을 적게 투자한다는 것은 총 투자 비용도 저는 요즘 창업자들의 평균 금액이 1억 내외 투자자가 제일 많습니다만 오히려 초보자한테는 1억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 절반이 5, 6천 정도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초보자일수록 단계별로 1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의 절반 정도 금액으로 두 번째, 요즘 같은 시기에 빚내서 창업하지 맙시다. 저는 꼭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돈을 적게 투자하면 몸이 힘든 사업을 해야죠. 맞습니다. 돈도 적게 투자하는데 폼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불황형 컨셉이 창업자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훨씬 많고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실속 있게 자기의 수익 가치 아니면 미래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한 그 1부, 2부로 나눠서 창업통의 그 김성호 소장님으로부터 진짜 금과 옥조 같은 그러한 아주 귀중한 그 창업 정보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예, 또 우리 유통무당 TV, 열심히 구독, 좋아요,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저희 창업통 TV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